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뵙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말을 기해서 조금 이 위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3차 집단 감염 이런 것들도 많이 누그러졌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는 한번 대면으로 이렇게 뵐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중국사에 이어서 지난번 일본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는 한번 전염병이라는 관점에서 특정한 한 나라의 역사보다는 전염병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드리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전염병이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가,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작년 1월서부터 이제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면서 1년 넘게 저희 생활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게 말로만 전염병 했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염병이란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을 해서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감염병 중에서 그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서 예방이나 관리가 강조되는 질병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쨌든 근데 감염병이라는 게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만, 감염병 중에서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해서 증식해서 일어나는 감염병 중에서 전파력이 특히 높은 것을 전염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림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전염병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사회적 동물, 소나 돼지, 닭, 오리, 개, 이런 사회적 동물에서,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에서 사회적 동물로,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는 동물에서 동물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가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개체, 그러니까 쥐나 모기나 벼룩 같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특히 가축화된 동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 광우병 파동 때 광우병이 소에서 사람한테도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AI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AI 자체도 가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사람한테 이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 같은 경우는 소로부터 온 것들이 홍역이나 결핵, 천연두가 소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돼지가 인플루엔자나 백일해, 그리고 닭이나 오리에서 온 거는 인플루엔자나 말라리아가 닭이나 오리에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축산업을 포기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전염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염병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역사하고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명이 발달을 하면 그 전염병은 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농업이 고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렵을 하다가 그러니까 수렵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농경을 배우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면서 맨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가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축사는 거의 같은 의미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농경을 하기 위해서 멀쩡히 있는 숲을 간벌을 하고 숲을 베어내고 거기에 논이나 밭을 만들고, 이런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같은 그 면적에서 더 많은 인구를, 생산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가 생기죠. 당연히 이게 모여 살게 됩니다. 모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위생 수준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에 100명이 사는 거 하고
만 명이 사는 거하고는 위생수준이 당연히 만 명이 사는 게 저하가 되겠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그 현대 고고학자들이 살려낸 고대 로마의 모습입니다. 고대 로마가 얼마나 그 밀집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과연 이 일반적인 농촌하고 일반적인 수렵사회하고 이런 로마 같은 대도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도시들이 위생 수준이 저하가 됐을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고도화되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급 사회가 계급이 생기고 정치 세력화가 됩니다. 국가가 생기는 거죠. 고대 국가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고대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서로 죽어라 하고 싸웁니다. 싸우면서 싸운다는 거는 교류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피가 섞이고 면적이 영토가 달라지고 또는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상업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근데 그 교류를 통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 교류를 통해서 전염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농업이나 인구나 교류가 이 사회적으로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을 때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임계치 밑으로 뭔가를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간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총균서해라는 책을, 이제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무기, 균이라고 얘기하는 전염병, 그리고 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총이나 쇠는, 그렇구나. 전쟁을 하면은 인류 역사가 바뀌지. 또 과학기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또 반도체혁명,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해서도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떠들다 보니까 목이 좀 말라서 물을 또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리스 사람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정복한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스에서 이집트 그리고 그 지금 중앙아시아 인도 저쪽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과 그러니까 몇 살이죠? 30대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토 정복 사업을 시작한 게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넓은 영토를 정복을 해놓고 이 사람은 더 넓은 영토를 정복을 하고 싶었죠. 근데 중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설입니다. 말라리아에 왜 걸렸냐? 저 이집트 북쪽을 정복을 하다가 말라리아라는 게 원래 인도하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 토속 풍토병이죠. 풍토병인데 여기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설인데요. 만약 이분이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지를 않고 계속 정복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중국이나 이쪽까지도 넘어왔을 수도 있을 거다. 이 사람의 나이 30대 초반이라는 나이를 보면 한 10년만 더 살았어도 이 무지막지한 정복 속도를 자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복된 면적이 넓어졌을 거다라고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이 불과 10년 정도의 정복한 이 나라를 통해서 유럽하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고대 문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죽음으로써 풍토병 말라리아에서 죽음으로써 그 정복의 역사가 중단이 됐다라고 또 이 역사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흑사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흑사병이 그러니까 흑사병은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유럽으로 전파가 됐죠. 아시아 쪽에 있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어떻게 과연 이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가 됐는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동안에 아시아하고 유럽 간에 굉장히 교역이 있었다.
그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낙타를 타고 뭐 낙타에 바리바리 이제 짐을 싣고 뭐 비담도 갖고 가고 도자기도 갖고 가고 그런 고대 무역의 역사가 있죠. 그 무역을 통해서 이 흑사병이 전파가 됐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몽고 제국. 요 가운데 그림이 있습니다. 몽고 제국이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자랑을 하죠. 보면은 이 중국서부터 유럽 거의 동쪽 끝까지 나라가 다 먹었는데 몽고 제국이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을 통해서 이 군사가 달려간 길로 흑사병도 같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역과 전쟁을 통해서 흑사병은 기본적으로 그 쥐가 옮깁니다. 쥐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그 벼룩이 이 사람을 물므로써 그 흑사병을 옮긴다고 하는데 교역과 전쟁을 통해서 이 쥐가 옮긴 이 패스트가 유럽으로 전파가 된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몽고 병사들은 이 흑사병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몽고가 유럽 거의 관문에 있는 카잔이라는 도시를 공격을 할 때, 이 성을 공격을 할 때 이제 성이 잘 함락되지를 않으니까 이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투석기를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던져 넣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흑사병이 퍼지고 그걸 살아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또 유럽으로 퍼뜨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뒤에 보면 온갖 참 비참한 그림들은 다 있습니다. 흑사병은 그래서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1350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0에서 40%를 몰살을 시켰다고 하죠.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세의 종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버렸으니까 계급제도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존의 계급제도가 흔들리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여기에 이제 종교개혁, 그때 중세에는 종교 자체가 권력이었죠. 가톨릭 권력이 무너지고 개신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근대 국가가 등장을 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의 증가, 농업의 발전, 교류 확대라는 것이 다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중세 말에는 이 기후가 더워지면서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들을 굉장히 많이 산림을 파괴해가면서 농경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늘어나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 환경 파괴된 기반 위에 생산성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서 그 실크로드나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 같이 그 교류가 활발해지는 이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흑사병이라는 게 이제 전 유럽을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전염병 역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정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런 목적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면서는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정복 활동들이 벌어졌는데 유럽의 무기는 물론 군사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온 걸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아마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탱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그러니까 말이나 금속 무기, 화약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공포에 질렸다. 근데 그렇지만 말이나 금속 무기, 화약이라 그래봐야 유럽 사람들이 워낙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이 원주민들이 힘을 합치면은 물리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전염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이 치명적인 전염병이 천연두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굉장히 독한 독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 원주민들이 죽고 천연두,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이 죽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열이 나고 그러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99년에 독일의 선교사가 중남미에 가서 자기가 본 느낌을 서술을 한 건데요. 원주민들은 너무나 쉽게 죽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과 냄새가 원주민들의 영혼을 뺏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력으로 죽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군사력으로 인해서 전쟁에 졌으면 뭐 총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그 무기에 찔려서 죽든지 그랬을 텐데,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과 냄새만 봐도 원주민들이 죽는 것 같았다. 이거는 결국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원주민들이 죽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 결국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몰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아니죠. 아직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프리카를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재밌는 거는 유럽은 아프리카를 굉장히 정복하고 싶어 했죠. 그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대륙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뭐 원주민들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유럽이 아프리카를 잘 정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 풍토병, 말라리아, 아까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 말라리아, 그리고 무더위, 습기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침략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더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전염병도 무섭고 더위도 싫고 그러고 이제 끈적끈적하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아프리카 침략을 못하고 있다가 1820년대에 유럽 사람들이 무섭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냅니다. 퀴닌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낸 후에 침략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그 불과 몇십 년 후에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 프랑스령, 이탈리아령, 영국령, 독일령, 벨기에령 이렇게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 국가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로 전락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콜레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콜레라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순조실록에 보면은 이름도 모를 괴질이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옛날에 처방에도 없어서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19세기만 해도 순조 때 같으면은 이미 유럽 열강들은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서로 아편 전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교역이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 콜레라 자체는 원래 이제 어디입니까? 인도 쪽에 있었던 거라고 하죠. 인도에 있었던 풍토병인데, 인도가 어디냐면은 그때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 콜레라 균을 가지고 또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그때 조선은 유럽의 나라하고 직접 교류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은 중국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이 중국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콜레라 균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보면은 평양 쪽에 괴질이 먼저 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로 왔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쪽으로 괴질이 번졌다고 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그때도 당연히 농업 생산력 무지하게 높아졌고, 그리고 또 교류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됐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수도가에 보면 해골이 어린이들 사람들한테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오염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물이 오염된 물을 먹고 또 걸리고 또 콜레라에 걸리고 또 전염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오물로 이제 뒤덮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19세기 콜레라라는 게 다른 어떤 전염병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이때가 이제 과학 그리고 위생하고 역학으로 전염병을 극복한 첫 번째 사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영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드디어 이제 상하수도를 정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죽더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고, 이 오폐수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얼로 흘려 보내야 되겠다라는 위생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지도가 나와 있죠. 이 런던의 지도입니다. 런던 지도인데, 이 존 스노우라는 그 의사가, 과학자가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보면은 우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들 있는 곳에 보니까 우물을 먹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엄청나게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우물을 폐쇄를 했더니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물하고 관계가 있구나. 콜레라라는 거는 지금도 이제 콜레라라는 게 이제 인도에서 많이 걸리는 풍토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인도 관광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물을 잘못 갈아먹어서 배탈 설사 이런 거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처음으로 이때 존 스노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학, 뭔가 이 역학이라는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생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그 어떤 전염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그때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면서 최초로 그 위생과 역학, 그러니까 과학으로 전염병을 극복한 첫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병 얘기만 하니까 좀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코로나 이전에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1차 대전 때 20세기 초에 이제 그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하죠. 근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담이지만 왜 그럼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냐? 이때가 20세기 초 1차 대전이 무지하게 이제 그 아주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 전쟁이 나면 통상적으로 모든 그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은 언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긴 거는 엄청나게 크게 보도를 하고 진 건 조그맣게 보도를 하든지 보도를 안 하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아닌 걸로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 나라들이 언론 통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이 이게 괴질이 전염병이 있다는 거를 보도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스페인은 정작 1차 대전 때 참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스페인에는 그래서 언론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은 계속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독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래서 이건 스페인 독감이구나. 다른 나라는 그 독감이 있다는 걸 보도를 하지를 않았고 유일하게 유럽 국가 중에서 스페인만 보도를 했던 거죠.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페인 독감이구나라고 해서 명명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 사람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결정적인 요인은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은 뭐 미국도 참전해서 싸우고 일본도 들어갔고 유럽 국가들은 전부 이제 그 난리를 치고 한복판에서 싸웠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뒤섞인 그런 것들이었죠. 여기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1차 대전 당시의 병상들입니다. 위생 조건이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 인구 18억 중에 사망자가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 이게 사실은 이제 전쟁 때였기 때문에 이게 독감 때문에 죽은 건지 전쟁 때문에 죽은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제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아래에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이건 마스크라 그래야 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일본에 있는 여학생들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1910년대 20년대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인구 18억 중에 사망자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다. 그리고 1차 대전 사망자보다 스페인 독감 사망자가 많았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조선에서는 1918년부터 발생을 해서 이거를 무오년 독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에도 이미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건 몰랐겠죠. 몰랐지만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전 세계에 걸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제가 이 자료를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약 200만, 확진자가 9,240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강의 시작하기 10분 전에 찾아본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1,217명, 그리고 확진자가 7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의 전염병하고 코로나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당연히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염병 역사에서 보시면 아까 이제 한 가지만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왜 일어난다? 전염병은 원래 어디나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인구가 늘어난 계기가 되고 또 환경 파괴가 되고, 그 환경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무슨 숲을 불태우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후 변화를 걱정할 정도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정도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남극의 얼음이 다 녹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환경 파괴, 이게 단순한 환경 파괴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는 건 뭐 말할 것도, 지금 세계 인구는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 약 70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교역 자유화는 너무나 모든 물건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사실은 WTO나 FTA나 이런 것들이, 자유무역 협정 것들이 전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코로나가 처음 이제 재작년 12월인가요? 그때 처음 이제 우한에서 처음 신고가 되고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냐? 우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역 자유화가 전파 경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역 자유화, 그리고 또는 전쟁. 그러면은 그 무역 자유화나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 자유화 싫어, 나는 문을 걸어 잠글 거야 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성곽국가,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입니다. 처음에 우리 무역 자유화,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좀 나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마스크를 생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 값싼 중국 거 사오면 되지. 그게 무역 자유화죠.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싼 물건 생산해서 우리가 사서 값싸게 쓰는 것이 무역 자유화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가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는 마스크도 못 만드는 나라냐? 우리도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은 마스크에 대한 국제 교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미국은 마스크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자유화 움직임이 강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초기에 작년도 2월, 3월 달에 분명히 이제 식량 안보 문제가 나올 것이다. 지금은 이거는 그렇게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식량 안보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공포심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갑자기 내가 감염돼서 이 몸에 열이 나고, 흑사병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흑사병이 패스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검을 흑자에 죽을 사자입니다. 블랙데스라고 하죠. 이 몸이 까맣게 돼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몸이 까매지더니 열이 나고 다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웃지 못할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랬다 그러죠. 갑자기 전염병이 괴질이 돌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전부 성당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제발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밀집돼서 모여 있으면은 더 이게 전염이 되겠죠.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그 교회나 이쪽이 코로나의 이 종교시설, 밀집시설, 다중밀집시설이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 같은 그런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공포심이 극대화가 되면 소수자에 대한 공격 본능이 살아납니다. 흑사병 때 대표적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2차 대전 때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고 흑사병 때도 죽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그냥 가둬놓고 화형을 시켜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굉장히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작년도에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란 게 있죠.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나오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서 아무 무기도 들지 않은 사람을 백인 경찰이 목을 눌러서 이제 질식사를 시키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소수자 박해죠, 이거는.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 근데 그러면서 이 어떤 미국 내에서 소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저항 이런 것들이 있고 기득권 세력이 또 그걸 진압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움직임 흑사병과 유대인 박해 그리고 코로나 19하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인가 하는 것들은 글쎄 저는 뭐 이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염병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사회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옆에 이제 두 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골프를 치다가 아주 다정하게 웃고 계신데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날아간 분들이죠. 정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분들 굉장히 밝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은 별로 그러질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정권을 바꿔버린 참 우습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염병이 그 세계적으로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정권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에도 마찬가지죠. 중세의 그 굳건한 계급 질서, 굳건한 가톨릭 교회 이런 게 이제 그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전염병이 그런 걸 무너뜨린. 그러니까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랄까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것처럼 총균세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 특히 균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 차이가 굉장히 극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때문에 좀 그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죠. 백신을 만들고 지금 벌써 선진국은 그걸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후진국은 확보할 길이 아주 요원합니다. 멀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제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기회가 위기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어차피 이제 대면에서 회의를 못 하니까 줌이다 구름이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걸 했죠. 그리고 택배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콧대 높은 그
5성 호텔들이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택배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뭐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여기 이 벤처농업대학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전염병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거창하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막스, 이제 공산당 사회주의를 제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자 이전에 굉장히 탁월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아까 흑사병 유대인 박해, 그리고 코로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런 비극, 이제 집단 학살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비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안 그래도 좋을 텐데.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가 이제 국제지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거를 가지고 유발 하라리가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인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가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코로나는 더 잘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자발적인 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보는 이제 반자유와 민족주의적 고립을 택할 것이냐, 글로벌 연대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백신을 개발을 할 때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백신 원액을 개발을 하면 그걸 다른 나라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 카피를 떠서 쓰는 방식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이걸 할 거야, 우리나라끼리만 알아서 할 거냐,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볼 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시민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선택,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선택, 이런 것들을 힘들지만 해야지 앞으로 코로나를 하루라도 빨리 좀 종식을 시키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이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또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상록수 2020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얘기할 시간을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 더 또 괜찮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답자고 한 번 더 외쳐본다. 함께한 약속은 꼭 지킨다. 화원의 꽃이 핀다.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거칠은 지팡이 푸른 숲가리라. 우린 함께하리라. 함께 손잡으리라. 우리 앞에 거칠은 지팡이 푸른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